이번 시간에는 군집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클리디안 거리가 있고 코사인 유사도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문서들의 유사도를 1차적으로 계산을 하고, 유사도가 큰 문서들끼리 같은 군집에 넣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텍스트 데이터, 즉 여러 개의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즉 어떠한 문서들이 같은 군집에 묶이는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떠한 문서들의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기계학습 강의에서 아마 공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 기계학습 알고리즘들 중에서 군집화에 사용되는 주요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K-민즈라고 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는 위계적 군집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DB스캔 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DB스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텍스트 데이터에는 그렇게 많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K-민즈와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방법을 가지고 군집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가장 큰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K-민즈 같은 경우에는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할 때 유클리디안 방법만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문서 간의 유사도를 파악을 할 때 유클리디안 거리 방법보다는 코사인 세타의 방법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문서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안으로 우리가 위계적 군집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계적 군집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할 때, 다시 말하면 문서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할 때 유클리디안 방법뿐만 아니라 플러스 코사인 유사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주요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K-민즈부터 말씀을 드리면,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데이터들이 지금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가 이제 문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제 공간상의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2차원 공간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하나의 문서가 되는 거죠. 문서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배치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각각의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K-민즈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유사도를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유클리디안 거리 방법을 가지고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거죠. 즉, 이 직선의 거리를 가지고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같은 군집에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K-민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K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K의 값은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문서들에 대해서 3개의 군집을 찾고자 해. 그러면 K를 얼마로 지정을 하게 되냐면 3으로 지정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각각의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3개의 군집을 찾게 되는 거죠. 자, K-민즈는 처음에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벡터들이 특정한 공간상에, 지금 2차원 공간인데 2차원 공간상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 중에서 임의로 K개의 벡터를 선택을 합니다. 첫 단계에서. 그래서 만약에 K를 3으로 지정을 했으면 3개의 임의의 벡터들을 찾고요. 그래서 지금은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 벡터들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첫 단계에서.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3개의 군집의 중심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첫 번째 군집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군집의 중심, 얘가 이제 세 번째 군집의 중심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 개의 중심에 해당하는 벡터들 말고 나머지 벡터들 있잖아요. 나머지 벡터들의 이제 군집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벡터들의 군집을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이 세 개의 중심에 해당하는 벡터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중심이 속한 군집의 각각의 벡터들을 어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중심이 이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속해 있는 군집에 얘네들을 다 포함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분홍색 비슷한 색깔로 되어 있는 벡터들은 이 빨간색 벡터가 빨간색 중심이 속해 있는 군집에 속하게 되는 거고 요 하늘색에 해당하는 벡터들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중심이 속해 있는 군집에 속하게 되는 거고 요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중심이 속한 군집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각각의 군집이 생겼잖아요. 이 첫 단계에서 임의의 중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 세 개의 군집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군집에 대해서 새로운 중심을 찾아요. 새로운 중심을 어떻게 찾냐면 해당 군집에 속한 벡터들의 평균 벡터, 평균 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각각의 군집의 새로운 중심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벡터를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쪽에 있는 군집에서는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삼각형이 새로운 중심이 되는 거고 이 파란색 점들이 속해 있는 군집에서는 이 파란색 세모 삼각형이 새로운 중심이 되는 거고 이 초록색 벡터들이 속해 있는 군집에서는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삼각형이 새로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떠한 값을 이용해서 계산이 된 거라고요? 해당 군집에 속해 있는 벡터들의 평균.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K-민즈라고 합니다. 민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중심이 새롭게 생기면 얘네들을 가지고 앞에서 했던 작업을 다시 합니다. 즉 각각의 벡터의 그룹을 군집을 새롭게 어사인을 하는 거죠. 동일한 방식으로. 어떻게?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중심이 속한 군집에 각각의 벡터들을 어사인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아마 그대로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떠한 애들이 생길 수가 있냐면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중심이 바뀌는 벡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얘 있죠. 얘는 원래는 이쪽 군집이었는데 중심이 바뀌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심이 이 파란색 삼각형으로 바뀐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 군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파란색 중심이 속해 있는 군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점으로 바뀌어 있고요. 왜? 군집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몇 개 생길 거예요. 자, 생기면 각각의 군집에 속하는 벡터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벡터들의 평균점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새롭게 생긴 군집을 대상으로 그 군집에 속해 있는 벡터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중심을 설정을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당 군집에 속해 있는 벡터들의 평균 값을 이용해서 평균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동일한 작업을 반복을 하는 거죠.
즉 각각의 벡터들이 속하는 군집을 다시 어사인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중심점이 속한 군집에 따라서.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군집이 바뀌는 점이 없을 때까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지정한 횟수만큼만 반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용자가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을 하고 이 군집화 과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K-민즈가 작동하는 원리가 되는 거고요. 혹시 K-민즈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예,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K-민즈를 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 지금은 각각의 문서가 되는 거죠. 각각의 문서를 일단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이러한 특정한 차원의 공간에 위치하는 벡터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벡터로 변환을 하려면 자, 로우한 텍스트를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얘를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불용어가 제거가 된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벡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벡터라이제이션 할 때는 두 가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단어들의 TF 정보, 즉 frequency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TF, IDF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이클 1에서 제공이 되는 K-민즈 알고리즘에 대한 클래스인 K-민즈 클래스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벡터로 바꾼 데이터에 이 알고리즘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K-민즈 알고리즘을 사용한 군집화 관련된 파이썬 코드는 제가 전달을 해드린 dax underbar clustering underbar examples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들어있고요. 그 파일의 내용을 보면서 코딩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건데 얘도 이제 문서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K-민즈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문서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토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저희가 K-민즈 알고리즘을 적용해 볼 거고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제가 제공을 해드린 폴더 중에서 example 언더바 en 언더바 dax라고 하는 폴더가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폴더를 확인을 해보시면 몇 개의 기사가 있냐면 몇 개의 텍스트 문서가 있냐면 15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개의 문서는 각각이 서로 다른 신문 기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서의 텍스트 파일의 제목을 보시면 어떠한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0 언더바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가 각각의 신문 기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0번째 주제에 대한 첫 번째 기사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0번째 주제에 대한 두 번째 기사, 얘는 0번째 주제에 대한 세 번째 기사고, 얘는 이제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사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서로 다른 세 개의 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5개의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서로 다른 주제가 몇 개가 되냐면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3개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2개가 동일한 주제, 요 3개가 동일한 주제, 요 4개가 동일한 주제, 요 3개가 동일한 주제. 이렇게 해서 5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 이러한 15개의 신문 기사로 구성이 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K-민즈를 적용하게 되면 몇 개의 군집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찾아야 하는 거죠. K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옵티멀한 K가. 주제가 5개이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서 문서들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그 유사도를 기준으로 유사한 애들을 같은 군집에 묶어주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5개의 군집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3개의 기사가 동일한 군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2개의 기사가 동일한 군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군집화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한 코드를 이용해서 해당 폴더에 있는 15개의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다 읽어오고요. 보시면 15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 변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인덱싱을 해가지고 첫 번째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문서를 우리가 벡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en_ preprocessing이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전처리 작업을 하고 불용어가 제거가 된 명사의 단어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문서를, 각각의 신문기사를 벡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가지고 군집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처리를 하는 과정은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15개의 기사에서 사용이 된 전처리를 끝내고 얻은 유니크한 명사 단어들이 116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DTM의 사이즈가 15 곱하기 1168이 되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카운트 벡터라이저 혹은 TF IDF 벡터라이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벡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각의 문서를 명사 단어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자열 값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돌린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각각의 신문 기사가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얻은 명사 단어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자열 값으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생성한 TF extractor나 혹은 TF IDF extractor 펑션의 인자로 전달해서 벡터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결과로 DTM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DTM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원소의 값이 단어들의 TF, IDF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되는 거고 이 DTM 같은 경우에는 TF, IDF 정보가 아니라 TF 정보를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를 일단 실행을 시키고요. 그래서 DTM, TF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요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앞에 시간에서 이제 살펴보지 않았는데 얘가 리턴하는 값은 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게 이제 하나의 튜플인데 이 튜플이 2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원소는 문서의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문서의 아이디가 0인 문서, 즉 첫 번째 문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어에 대한 아이디가 돼요. 그래서 아이디가 29인 단어가 되고 요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29 아이디에 해당하는 단어가 첫 번째 문서에서 몇 번 사용되었는지 값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 이상 사용된 단어들에 대한 값만 여기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29에 해당하는 단어는 첫 번째 문서에서 한 번 사용이 된 거고 1155에 해당하는 단어도 역시나 마찬가지 한 번이고 1115에 해당하는 단어는 3번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바꾸게 되면 요 이제 댄스 매트릭스 형태로 toDance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바꾸게 되는데 얘를 이제 사용해서 돌려보면 행렬의 형태가 15 곱하기 1165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의 수가 15
즉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에 속해 있는 문서의 수가 되는 거고, 이 열의 수가 몇 개가 되냐면 1165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꿀 때 사용이 된 텀의 수, 단어의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행이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두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각각의 벡터를 가지고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해 볼 수도 있고, 뭐 이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작업을 알고리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K-민즈 같은 경우에는 벡터들의 유사도를 계산을 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요? 유클리디안 거리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요. 코사인 세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일한 그 정보를 DTM을 TF, IDF 값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그 우리가 얻은 DTM에 K-민즈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K-민즈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scikit-learn에서 가지고 있는 K-민즈 클래스를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생성자 펑션을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생성자 펑션 같은 경우에 K-민즈 생성자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되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 즉 K의 값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임의가 정답을 알고 있죠. 15개의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들이 서로 다른 5개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5개의 군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라고 입력을 한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를 사전에 모른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K-민즈를 적용해 보고 실제로 결과가 잘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를 이용해서 K-민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펑션들 중에서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하냐면 군집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feed underbar predict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고 그 안에 우리가 준비한 DTM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공한 게 무엇이냐면 TF, IDF 값들을 가지고 있는 DTM에 대한 변수인 DTM 언더바 TF, IDF라고 하는 변수를 입력을 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K-민즈가 알아서 군집화를 하고 그 결과를 리턴을 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어느 변수에 저장을 한 거냐면 clusters라고 하는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서 저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려보시면 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군집의 ID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서가 속한 군집의 ID가 0이고 두 번째 문서가 속한 군집의 ID가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보고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냐면 파악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세 개의 문서가 동일한 군집에 속해 있다. 그리고 군집의 아이디가 0이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문서가 서로 동일한 군집에 속해 있다. 이 세 개의 문서가 서로 동일한 군집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다시 한번 폴더로 돌아가서 각각의 문서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세 개의 문서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K-민즈를 가지고 군집화 분석을 했을 때 이 세 개의 문서가 동일한 군집에 속하게끔 결과가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문서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군집에 속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나요? 그래서 첫 번째 세 개가 동일한 군집, 그다음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기사가 문서가 동일한 군집에 속하게끔 결과가 제대로 나왔어요. 맞나요?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떠한 DTM,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문서들을 벡터로 바꾼 다음에 군집화를 한 거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단어들이 문서들에 대해서 갖는 TF, IDF 정보를 가지고
K민즈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TF, IDF 정보를 가지고 벡터로 만든 다음에 K민즈를 적용하니까 결과가 제대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일한 작업을 무엇에 대해서 해보냐면 TF, IDF 정보를 가지고 벡터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TF 정보, 즉 단어들의 프리퀀시 정보를 가지고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꾼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K민즈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틀린 부분이 뭐냐면 이 두 개죠. 얘네들이 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사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군집에 속해야 하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하게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서 무엇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TF를 사용한 방법과 TF, IDF를 사용한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의 경우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떠한 경우의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업 듣고 계시죠? 화면을 다 꺼놓으셔가지고 솔직히 확인이 안 돼요. 수업을 듣고 계신지 다른 것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할 때 화면을 끄지 않게끔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이게 뭐 제가 강요할 수 없는,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켜셔도 되고 끄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모든 학생들이 다 화면을 켜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질문을 던지고는 있지만 답변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사실 조금 쉽지 않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과정의 특성상 제가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서들을 벡터로 바꿨을 때 군집화의 결과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예, TF, IDF 정보를 가지고 벡터로 바꾼 결과를 가지고 K민즈를 적용했을 때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TF, IDF가 단어들이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대적인 특성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TF, IDF를 이용해서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꿨을 때 그 벡터가 각각의 문서가 갖고 있는 유니크한 특성을 더 잘 반영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벡터 간의 유사도를 가지고 우리가 문서들의 유사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K민즈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K민즈 같은 경우에는 K의 값,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군집의 수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옵티멀한 K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고자 하는 K의 값을 미리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군집화 분석을 할 때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옵티멀한 K를 사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집화 K민즈를 해서 어떠한 군집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그 결과만 보고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옵티멀한 K를 정할 수 있느냐 사전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베스트한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더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방법을 항상 사용하세요. 그 방법이 베스트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엘보우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실루엣 스코어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실루엣 스코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루엣 스코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군집화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의미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집화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군집화를 통해서 우리가 3개의 군집을 찾았으면 각각의 군집에 문서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럼 실루엣 스코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각각의 문서들이 같은 군집에 속해 있는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과 다른 문서들과의 유사도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다른 군집에 속해 있는 문서들과의 유사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반영한 게 이 실루엣 스코어예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즉 그 값이 크면 클수록 같은 군집에 속해 있는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과 간의 유사도는 큰 반면에 다른 군집에 속해 있는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하고의 유사도는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군집화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티멀한 K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K의 값을 바꿔가면서 K민즈를 여러 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실루엣 값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루엣 값을 보고서 어떠한 경우에 K를 선택하게 되냐면 실루엣 값이 가장 큰 경우에 K 값을 선택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그 값이 옵티멀한 K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한번 수행을 해보죠. 실루엣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scikit-learn에서 제공이 되는 그 실루엣 스코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K의 값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부터 7까지 순차적으로 바꿔가면서 군집화를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K가 2인 경우에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실루엣 값을 계산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인 경우에 K가 3인 경우에 K민즈를 다시 한번 적용해서 군집화를 한번 더 해보고 그 경우에 대한 실루엣 값을 계산을 하고 그걸 언제까지? K가 7일 때까지 하는 거죠. 뭐 이 값은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어요. 뭐 10으로 바꾸면 더 많이 K민즈를 해보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실루엣 스코어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K가 2일 때의 실루엣 스코어고요. 요거는 K가 3일 때의 실루엣 스코어가 되는 거죠. 자, 이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 K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값이 제일 클 때. 언제가 제일 커요? 이때가 제일 크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옵티멀한 K가 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루엣 스코어를 기반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답변을 기다릴게요. 네, 5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잘 듣고 계시는군요. 네, 용기가 나고요. 힘이 좀 나는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슬래시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그 위키피디아에 그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식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같은 군집에 속해 있는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하고의 유사도가 얼마가 되고 그리고 다른 군집에 속해 있는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하고의 유사도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나는지를 계산하는 게 실루엣 스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